예, 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아침마다 국제뉴스 전해주시고 계신 저희 연합인포엑스의 선임 기자, 선재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 소식이 빠르십니다. 예, 리투아니아가 이렇게 철도를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운송하는 화물을 갖다가 막으면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떤 좀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이게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 같으냐라고 좀 물어보시는데요. 자, 이 부분부터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리투아니아가 붙어 있고 이제 거기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보면 서쪽이죠. 예. 칼리닝그라드라는 서부 역의 영토입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뭘 보내면 이제 리투아니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리투아니아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유럽연합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발동이 된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철도 화물 중에서 한 50% 이상, 그러니까 핵심 물자들이 많습니다. 뭐 석탄, 철강, 건설 자재, 첨단 공학 제품 같은 거를 이제는 못 간다고 막는다고 이제 러시아 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부터 이게 발효가 됐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 칼리닝그라드라는 곳은요, 러시아의 아주 전략적인 핵심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러시아 해군의 주요 부동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게 이제 러시아의 나토 이제 대치하고 있는 미사일망인데 거기 집중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발끈해서 러시아 외무부에서 뭐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대사하고 리투아니아 대사를 잇따라 불러가지고 완전히 복원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회의를 하고 나서 당연히 대응할 거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리투아니아 국민이 계속 1년에 고통을 맛볼 거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더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까 궁금하셨다는 분 말씀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가 만약에 더 치고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두 번째 화약고가 이른바 발트 3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전쟁이 더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나토 5조를 상기시켰습니다. 아시겠지만 리투아니아는 지금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예. 만약에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지 리투아니아 영토에 들어오게 되면은 침략으로 간주해가지고서 공동 대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동할 거다. 그러면서 철벽 방어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견제를 했는데, 글쎄 지금 뭐 러시아 쪽 얘기를 보면은 뭐 국민들이 리투아니아 국민들이 1년의 고통을 맛볼 거다 하는 걸 보면요, 처음부터 무슨 뭐 군사력 대치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씩 뭔가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기싸움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나토 회원국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 우크라이나랑은 사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라는 건 좀 다른 거고요. 발트 3국이 1991년 소련에서 이제 독립하고 나서 2004년이죠. 동시에 유럽연합하고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발트 3국은 러시아 반러시아 성향도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 제재에 따른 걸 이행할 뿐이다. 조금 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네, 참 이게 나토를 비롯해서 미국도 그렇고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옐런 재무장관도 새로운 어떤 유가 관련한 이런 좀 제재를 갖다가 러시아에 좀 더 부과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죠. 유가 상한제, 네네. 뭐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그저께 토론토에서 캐나다 재무장관하고 만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유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러시아에 들어가는 석유 판매 수입을 줄여서 전비 충당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동맹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럼 영국, 캐나다 등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원유가 더 공급되는 효과도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른바 가격 예외제 얘기도 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저소득 개발국들을 에너지난을 좀
그 좀 완화시켜 주려는 거다 하면서 일정 물량 이상의 그 러시아 에너지를 싣고 가는 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보험이라든가 금융 지원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안이라는 거를 이제 그 같이 그 1년 장간 수행하고 있는 관리가 귀띔을 했는데 일단 그 소량이라도 소량 판매 같은 걸 좀 이렇게 촉진시키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옐런 장관은 다음 주에서 독일에서 이제 G7 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이 문제가 논의가 됩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캐나다 재무장관도 이 구상이 매우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유럽의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약간의 그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큰 도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 도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재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계속 더 하려면 유럽 같은 경우도 유가 상한제가 진짜 필요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지금 유럽은 그런데 유가지만 지금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스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뭐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뭐 여러 차례 그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신나는 나라들 많습니다. 지금 인도, 중국, 그렇죠. 뭐 계속 러시아 원유 지금 굉장히 싼 가격에 나오거든요. 네. 지금 로이터 통신이 그저께 중국 그 세관 집계를 이용해서 전에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 수입량이 한 842만 톤, 한 달 전보다 55% 늘어났다. 하루 평균 한 근 200만 바렐을 계속 사들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사우디를 제치고 중국 1위 원유 공급 국가가 됐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뭐 시베리아 태평 그쪽 성유관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중국 배가 저쪽 유럽 항구까지 가가지고선 그쪽에 유럽 쪽에 있는 항구까지 가서 러시아 원유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브라질도 중국에 원유를 많이 팔았는데 브라질은 많이 원유 수입량이 중국이 줄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새벽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2월 말이니까 전쟁 전이죠. 그때에 비해서 러시아 원유 수입이 25배 이상 늘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러시아 정부가 인도 정부가 국영 석유 회사들한테 더 사 계속 부추긴다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이 뭐 사우디 가려고 하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지금 뭐 인도하고 중국은 뭐 전혀 협조하는 대사가 아닙니다. 예, 참 이런 거 관련해서 안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가 상한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유가 상한제 같은 소리 하는 얘기가 이제 결국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이 시청자 여러분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이 유가 상한제라는 게 이제 지금은 일단 러시아에 대해서만 그렇죠. 러시아 석유에 대해서만 상한제 하겠다는 거지만 오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게 시장 질서를 인위적으로 좀 컨트롤하는 가격을 갖다가 좀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위적인 컨트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산유국들이 굉장히 반발할 것 같거든요. 미국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자기네 그 전략 비축유 엄청나게 지금 풀겠다는 입장이죠. 지난주인가 한 4,500만 배럴을 풀겠다는 게 또 백악관에서 나왔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베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 뭐 적용을 한다는 그런 논리겠지만 시장 논리 자체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재무장관도 유럽에 도전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슬그머니 이렇게 덧붙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뭐 유가 상한제,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전 세계 곳곳에서 어쨌든 에너지 공급난은 이제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고통이 좀 크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석유를 줄인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석유도 석유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지금 가스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지금 독일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가스 감축력을 줄였거든요. 대폭 줄인 상태인데 물론 지금도 공급은 하면서 계속 이제 길들이기를 하는데 지금 이 외신들이 어제 일제히 분석을 한 걸 보면요. 지금 독일도 그렇고 유럽 주요 국가들이 아시다시피 유럽이 지금 클린 에너지 쪽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탄소 배출 탄소 줄이겠다는 그런 네. 계획도 야심차게 합의를 한 게 있는데 지금 뭐 그야말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도로 암이 타버린 것 같습니다. 독일 부총리가
그저께 긴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겨울에 대비해서 지금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긴급 조치를 취하지 말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석탄 발전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다. 씁쓸하긴 하지만 일시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독일이 지금 1단계 그 에너지 비상사태를 발령을 한 상태인데 2단계로 그걸 높이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숄츠 독일 총리가 독일 매체하고 회견하면서 그러면은 탈원전 기조에도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오래전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대로 간다 얘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네.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인 국가들이 전부 지금 뭐 그렇군요. 오스트리아도 지금 그 폐쇄했던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네덜란드도 지금 석탄 발전소 역시 재가동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지금 가스프롬이 한 15% 이상 공급을 네네. 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직전이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고요. 덴마크도 가스 수급난 1단계 조기 경보를 발령한 걸로 그렇게 조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참 이게 석탄 관련 업체들이 또 때 아닌 호황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일시적으로는요. 그렇죠. 네. 예. 참 그 이 전쟁도 전쟁이지만 참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탄소 줄이는 이런 움직임 같은 것들도 또 다 뒤로 후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참 전쟁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여러 가지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이런 악영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와중에 보면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전쟁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또 금리가 오르고 요즘에 이렇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진 경우라고 하긴 하는데요. 오히려 미국보다는 신흥국이 덜 떨어진 편이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외신을 쭉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그 경기 침체 우려들이 훨씬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스텔스 슬로우다운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블룸버그 분석인데요. 그 아시다시피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고 지금 글로벌 침체 확산도 우려도 커지는데 신흥국 금융시장이 예상 외로 선전하는 걸로 그렇게 보인다. 이런 분석을 또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그 미국 국채 가격이 지금 최소 한 50년 사이에 최악인 상태인데 그쵸. 반면에 신흥국 국채는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 회사채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투기 등급 회사채보다 복원력이 더 강한 걸로 되어 있고요. 증시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 분석은. MSCI 신흥국 지수가 작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32% 정도 떨어진 반면에 미국 증시보다는 하락률이 그래도 낮았다는 걸로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들어서 S&P 500 지수하고 비교한 그 MSCI 신흥국 네. 지수 상대적인 수익률도 최근 3개월 사이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이런 것이 지금 일반적인 예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뭐 금융 시장 변동기에는 통상적으로 위험 자산이 큰 타격을 받는데 지금 이제 블룸버그 분석은 미국의 그 성장 전망 우려가 커지는데 이게 대부분 미국 내 자산에서 노이즈가 발생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그 매력이 커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흥국 시장은 이게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건데, 참 우리나라 증시가 그 MSCI 신흥국 지수 평균을 좀 많이 깎아먹는 이런 편인가 보네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뭐 블룸버그 분석은 그렇습니다. 신흥국이 과거에 비해서 외환 보유 비축액이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도 그 긴축으로 먼저 들어간 것도 좀 작용한 것 같다. 그래서 그 2013년에 그 테이퍼 텐트런 같은 것도 이번에는 그 별 영향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글쎄요. 다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 많이 늘었고, 긴축도 먼저 들어갔고 그런데요. 자, 우리나라 증시도 국내 증시도 빨리 좀 힘을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게 요즘에
제가 국제뉴스 이제 그 기자님께 들으면서 또 하나 계속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요즘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거의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요즘에 싸이 새로 발표된 노래도 보니까 팬데믹 아예 끝났다고 가사에도 나오고요. 근데 그러면서 다들 이제 여행들도 많이 가시고 그 해외로 요즘에 이제 해외에서 한국 여행 온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서울에는요. 네. 자, 근데 이러면은 이제 사실 저희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또 너무 급하게 또 성급하게 딱 열었다가 또 성급하게 또 다 이렇게 무장 해제를 했다가 또 새로운 유행이 오면 어떡하나. 팬데믹이 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가을 겨울에 또 새 유행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미국 상황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그 전문가들이 너무 느슨해진 거 아니냐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이걸 쭉 이제 최근 상황을 미국의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한 게 있어서 요게 좀 눈에 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래도 사회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사망률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가장 적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대 초 이후에 가장 낮다는 게 이제 뉴욕 타임스 집계인데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 사망자가 한 10명대. 이게 지금 작년 1월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무증상하고 경증 환자를 포함해서 미국에 지금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는 작년 1월보다 10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훨씬 더 떨어졌다는 게 이제 이 뉴욕타임스 분석인데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약화된 것보다는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문제는 그 면역력이 이제 시간이 가면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부스터샷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브라운 대학 그 관계자 얘기는 나이가 많거나 그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면역이 억제된 사람을 제외하면은 지금 코로나를 뭐 사람들이 이제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보는데 이건 아니다 인 겁니다. 특히 코로나 사망자 가운데 그 고령층 비중이 작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접종자보다 훨씬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은 올해 그 말쯤에서 이게 재확산돼서 허를 찔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합니다. 지금 뉴욕 타임스는 지금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 부스터샷 네. 정책을 계속 쭉 유지를 하지만 지금 사실 정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슨 부스터샷을 맞느냐. 그러니까요. 글쎄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사망자가 이거보다 더 줄어들기는 어려울 거다. 어떤 교수 얘기는 이겁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해서 사망자가 점차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남부주. 여기는 지금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또 그 먹는 코로나 치료자도 지금 미국 남부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그 북동부에 비해서 훨씬 더 이쪽에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이 많아서 훨씬 이게 차별적으로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촉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꺼진 불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지금 뭐 사람들은 뭐 전혀 지금 보면 이제 7월 4일 그 독립기념일 여행 그렇죠. 예약도 지금 네. 뭐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인데 글쎄 우리도 이런 걸 좀 남의 일도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렇게 여름이 되고 다들 마스크 벗고 싶고요. 예, 굉장히 좀 코로나 끝났다고 저희 솔직히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주사 계속 맞으라고 하는 것도 얘기도 듣기 싫고 그런 게 그럼요. 이제 네. 정말 현실적인 감정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꺼진 불도 꼭 다시 봐야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추가적인 이런 피해들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보니까 이상우님께서 아까 그 석탄 발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들으시고 이게 친환경 후퇴는 아니다. 일시적으로 차질을 보이고 있지만 요 단계를 넘어가면 오히려 더 빨리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오히려 이제 잠깐의 이제 좀 시련일 뿐이지 이게 친환경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후퇴는 아닐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중장기적으로 좀 식견이 있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참 걱정되는 게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하나 보니까요. 독일이 지금 유럽연합이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다 없애는 그런 거를 추진을 하는데 독일 그렇죠. 쪽에서 난색을 표했다는 또 그런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독일이 다시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라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일단 지금 그런 기조들이 자꾸 있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런 그 환경에 대해서 그 약간 좀 거부감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이 기회를 또 활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 참 전쟁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여러 가지로 참 그 투자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기름값도 네, 오르고 물가 다 오르고 예,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이런 이제 초인플레이션 시기 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힘내실 수 있는 소식이 좀 하루빨리 한두 개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선재유 기자님 오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